오늘 장이 아주 박살이 났죠. 주말 내내 오늘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냥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기분은 당연히 나쁜데 막 멘탈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담임한테 반 전체 줄 뻗다 맞을 때 앞에 애들 맞는 거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 맞을 때 약간 덜 아픈 뭐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 약간 그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빠졌어요. 거의 코스피는 종가 기준 4% 정도 빠졌네요. 3.8% 정도.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팔아야 하는지, 지금 다 팔고 인버스나 달러 채권 같은 거 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증시가 과연 여기서 그냥 무너져 내릴지,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날 리는 없으니까 지금 팔았다가 더 하락한 다음에 다시 사자. 근데 그게 왜 어려운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리밸런싱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옥 같았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의 하락장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이거 그냥 다시 보고 생각만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그냥 턱 막힙니다. 저 길고 긴 하락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촉발됐고 심화가 됐죠. 처음에는 단순 정치적 힘싸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관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2년도 넘게 끌어버리고 그러면서 교역도 줄고 투자도 줄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줬고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증시에 줬습니다. 그래도 중급 이벤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였어요. 그 2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잘 빠져나왔어요. 링크해 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으실 것이고 마음의 안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때 꺼내보려고 약세장 카테고리를 제가 만든 거고 약세장 극복 영상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정말 2년 내내 힘든 장이 지속됐고 그 안에서도 정석대로 대응하고 투자하고 흔들리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 이슈는 단기적 이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다들 과거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무역 분쟁 이슈는 양국이 힘싸움을 하면서 너무 길게 끌려갔던 이슈였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굵게 떨어질지언정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도 이런 이슈들은 여러 차례 지나갔었거든요. 03년에도 있었고 09년에도 있었고요. 그때도 경제가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09년 8월 23일자 기사예요. 우려는 항상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특히 신종플루가 수십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제 위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전 세계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때도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크게 기억나지도 않죠. 제가 여기서 막 여러 지표들 가져와서 세계 경제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한참 앞서간 투자 거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면 돼요. 악재는 항상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번에야말로 경제를 괴멸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문제인 듯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져요. 너무 지나간 이슈는 기억이 안 나실까봐 바로 전년도 이슈를 꺼내보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가지수가 1900이 깨질 때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코스피 1600 간다고 나왔어요. 제가 제 블로그에 그 기사를 박제시켜 놨거든요. 이 코스피 1600 간다는 주장은 기자들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1600까지 실제로 갔나요? 악재는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위기가 아니면 혹은 부채 사이클의 최극단에서 그 버블이 터져버리는 이슈가 아니라면
하락은 제한적이고 곧 회복됩니다. 그 속에서 터져버리는 거는 공포에 매도해버린 투자자들의 계좌뿐이에요. 지금 터진 이 이벤트도 당장은 경제를 붕괴시킬 것 같고 세계 경제가 공멸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이벤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대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락이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08년 이후 수많은 사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2015년 위안화 사태,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 거의 매년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경제가 붕괴되고 주식이 나락으로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이벤트를 잘 활용하고 잘 버틴 사람들은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 포트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준 폐기물과 반도체 종목을 저 당시에 집중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기회가 생겨서. 어쨌든 저는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수요도 언제까지 억눌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뒤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시간을 뒤로 돌려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환율에 따른 수출효과, 정부의 부양책, 금리 인하 같은 이야기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고 다들 상식으로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회복된다는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팔고 좀 더 떨어지면 다시 살까? 아니면 이거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다 팔고 달러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를 다 옮겨 놓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게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이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락기에 잘 보시면 주식의 반등 시기와 사태의 진정 시기가 좀 다릅니다. 왜 지나가야지만 바닥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냐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식 가격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계속 아마게돈인데 주가는 반등을 시작했을 때 이미 팔고 빠져버린 사람들은 매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 버린 그 문제, 바로 그 공포가 코앞에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어요? 그런데 시장은 선행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태가 소강, 완화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등이 시작되고 드디어 문제가 진짜로 완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면 급격한 회복세가 나오는데, 이미 그때 10중 8구는 내가 증시가 급락한다고 도망갔던 가격을 이미 넘어선 시점이거나 아직 그 문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 혹은 종식된 것이 아니라서 공포와 망설임 때문에 아직 끝났을 리 없어, 분명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망설이는 사이에 완전히 상승장, 회복장에서 소외가 돼버립니다. 이게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하락장 하단에서 그 개인들이 털리는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털어버릴 때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죠. 이건 경험적인 것이에요. 잘 버텨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타이밍이란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지나봐야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닥에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미 시장이 이미 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탄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전에 자산 배분으로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포트 변동성 축소를 향유하면서 원화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구간이지, 이미 위험이 가격에 다 반영된 안전자산을 지금 와서 새롭게 사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금 보유 영상에서 현금은 비용이 나가는 옵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하락장이 바로 그 옵션을 사용할 때예요. 제가 관련 영상을 위에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현금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일이 또 생겨요. 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심플합니다. 시장이 천천히 막 2년, 3년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대응법이 오히려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현금이 유입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사면 되고요. 돈이 없다면 버티거나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락률을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물타서 계좌에 찍힌 손실률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 소외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반등한다고 다 같이 반등하지는 않아요.
이미 2019년 말에 경험을 다 해보셨죠? 총매를 보유하고 실적도 찍히면서 메가 트렌드 안에서 코스피 인덱스에 유의미하게 포함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는 여기서 무슨 막 몇 배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는 여러 번 썼던 이야기인데, 종목 고르실 때 특히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는 어떤 종목을 피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막 가격만 엄청 내려간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적 나오려면 막 인건비에 원재료비, 시설비 때려 부어야 실적 뽑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하락률만 보고 매수하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전 이게 가격이 낮은데 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보다 영업 레버리지 잘 지키면서도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총매도 살아있는 기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스트라이크 존을 진짜 꽉 좁히시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만큼은 현금을 한 방에 다 써버리지 마시고 기간을 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버리면 가진 주식이 오르니까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요. 현금이 남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간을 쪼개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안 보고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막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쉬십시오. 혹시나 만약에 리밸런싱 할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면 이 기회에 리밸런싱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다 떨어져 버리면 후진 종목을 팔고 좋은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기회비용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이 리밸런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종목 간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좀 덜 떨어진 거 팔아서 왕창 떨어진 거 사고 이런 게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이러면 시장 반등기에 완전히 소외돼서 포트를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확실히 포트 내에서 좋은 종목,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매력 있는 종목 순으로 서열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서열화가 됐다면 가장 여려한 종목을 팔고 포트 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락이 심한 종목에 비중을 더 실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서열화가 안 된다, 어렵다, 혹은 준비를 안 해놨다 라고 한다면 손대지 않는 것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는 과거 영상들에서 무수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2019년 하락장 한가운데서 하락장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링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무엇을 했냐면요. 일단 자산 분배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소액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어요. 환율이 지금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오늘 댓글로 환율 1,600원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환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어차피 다 각자 자기 손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1,600원 간다는 주장을 저는 존중을 해요. 아무튼 저는 환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환전 이외에도 제 계좌들의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를 하고 그 가운데 향후 써야 할 돈을 제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제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종목을 싹 밀었고요. 그게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 종목이 손실인지 수익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열에서 제일 뒤였다는 게 중요했고요. 저는 그 매력이 덜한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의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 배당이랑 현금 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밀고 나니까 포트에 총 8% 정도 현금이 생겼어요. 그렇게 확보된 현금을 바탕으로 향후 매수 계획과 매수할 종목 간 우선순위를 만들었어요. 우선순위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순위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부터 당장 V자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시간을 갖고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시장이 더 급락해서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온다면 추매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좀 보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몇 주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대비책을 갖고 실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 시장에 막 당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버티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잘 버티신 분이라면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무서운 것과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무섭다고 포트 자체를 진짜로 밀어버리는 것은 정말 엄청 큰 차이가 있으니까 심정은 공포스럽더라도 행동은 꼭 분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모든 투자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장 다 밀고 인버스 매수해야 한다고 하셔도 존중해요. 그냥 오늘은 제 이야기를
남겨놓고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투자자 간 성과 차이는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에서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양극화는 하락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꼭 판단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